솔직히 말하면 도쿄가 한때는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어. 하지만 지금 서울을 직접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서울 한강공원. 일본계 독일 거주자 타케시가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3일간 서울을 둘러본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경이로움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일본의 체계적 시스템을 자랑하던 그가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건지를.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빈 카를로스 벤드릭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태어나 45년을 살아온 외국어 교사이자 문화 연구자죠. 지금은 한국에서 벌써 8년째 살고 있지만 때때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진짜 이유가 뭘까? 사실 그 시작은 철저한 계획이나 목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우연이었죠. 그때는 30대 중반이었고 저는 미넨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와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해진 루트를 따라 출근하고 낯익은 교실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커피는 늘 같은 브랜드, 점심은 같은 거리의 작은 식당.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싫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제 안에 묘한 갈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도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 안정감 뒤에 숨은 무료함을 외면해도 되는 걸까? 그 시절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자주 나눈 주제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본 이야기를 했죠. 도쿄의 첨단 기술,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모습, 정확한 교통 시스템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런 이미지가 독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 역시 일본에 대한 동경은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 도쿄는 올림픽 준비로 활기찼고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졌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뜻밖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법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독일 교육기관 게시판에서 한국 교육기관의 독일어 강사 채용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단어는 고작 김치, 태권도, 분단 국가, 그리고 케이팝이라는 게 있다더라 정도였어요. 독일에서의 한국 인식은 솔직히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 중 하나, 작고 분단된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덜한 곳, 그런데도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공고를 읽는 순간 마치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제 삶을 스치듯 지나간 기분이었어요. 한번 지원해보자. 어차피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서를 넣고 화상 면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면접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담당자들은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프로페셔널함 속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일하면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2017년 봄,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밤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항 내부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그 찰나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인천공항은 굉장히 정돈되고 깔끔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자랑하는 효율성 못지않게 체계적이었고 그 안에 어딘가 따뜻한 인간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공항 내 직원들의 태도, 표지판의 배치, 공항 내 편의시설의 디자인까지 작은 디테일에서조차 이 나라가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심 있는 문화를 가졌는지 느낄 수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낯선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복잡하지만 질서 있는 거리,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돈된 도시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빛, 낯선 외국인에게도 쉽게 말을 걸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직접 안내해주던 그 따뜻함. 그때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거든요. 음식부터 언어,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습관들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독일 사람들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인들의 정시 개념은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지하철이 1분만 늦어도 사과 방송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5분 정도 늦는 건 일상적인 일인데 말이죠. 저도 자연스럽게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처음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런 정확성이 한국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드문데 한국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층수를 물어보고 대신 눌러주는 작은 배려들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태도도 독일과 많이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받아들이는 편인데 한국인들은 정말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 요금 결제부터 음식 주문, 은행 업무까지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시절 독일에 있는 친구 타케시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타케시는 일본계 독일 거주자로 도쿄와 독일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타케시에게 한국 생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해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에 대해서는 일본과 많이 다르다고 했죠. 당시만 해도 타케시는 일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변화에 대한 갈망에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여름 정말 오랜만에 타케시가 서울에 왔습니다. 일본 회사의 비즈니스 미팅 때문이었는데 3일 정도 머물면서 제가 안내를 맡게 됐어요. 4년 만에 만나는 거라 반가웠죠. 첫날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부터 타케시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와, 이게 홍대야? 완전히 달라졌네 라면서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둘째 날엔 강남과 여의도까지 둘러봤는데 고층 빌딩들 사이로 펼쳐진 현대적인 풍경을 보며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롯데 월드타워를 올려다보며 이런 건물이 서울에 있다고? 라며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셋째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야경을 보는데 타케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에르빈, 솔직히 말할게. 요즘 도쿄는 정체됐어. 서울이 진짜 미래 도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선진적인 문화를 자랑하던 타케시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타케시는 계속해서 일본 사회에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털어놨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팩스를 주요 업무 도구로 사용하고 도장 문화 때문에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택근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때? 디지털화는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정부 업무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은행 업무도 앱으로 다 처리되고 QR코드로 출입 관리하고 심지어 백신 예약도 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타케시는 특히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은 뭘 하나 결정하려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그런데 한국은 필요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구나 라면서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타케시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로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한국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타케시와의 대화 이후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제 한국인 동료 김지훈 씨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곳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김지훈 씨의 회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모니터로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김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건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2019년 4월이었어요. 라고 설명하는 김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실제로 5G 네트워크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독일에서도 5G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상용화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김지훈 씨는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5G를 도입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빠른 적응력 덕분이에요. 또 하나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정부24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말했죠. 여기서 웬만한 민원 업무는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는 물론이고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독일도 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많은 업무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디지털 대응 능력은 정말 세계적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앱으로 격리자 관리하고 전자출입 명부로 동선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국의 탄탄한 IT 인프라 덕분이었어요. 이어서 김지훈 씨는 한국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혁신도 빠르게 일어나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몇 년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할 일들을 한국에서는 몇 달 만에 도입해서 실생활에 적용해버리거든요. 이런 과감함과 속도감이 한국을 미래 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었습니다. 제 아내 수경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수경과 밤늦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교육의 엄청난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때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과장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꼈어요. 독일도 교육을 중시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거든요.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한국보다 훨씬 낮고 직업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진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에 정말 아낌이 없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평생학습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경의 동료 교사 중에도 주말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이런 국민성의 힘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접종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의 불편함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교육받은 시민들일수록 그런 의식이 강하죠. 독일에서도 시민의식이 높고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한국처럼 집단의 목표를 위해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방역 초기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만들고 몇 시간 만에 대규모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속도와 효율성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게 한국인의 DNA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부터 느낀 건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성숙하더라고요. 출근 시간 러시아워에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지하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한 다음 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독일도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이지만 한국만큼 자발적이고 배려심 깊지는 않거든요.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배가 조금만 부른 임산부가 타도 누군가는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고 지팡이를 짚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면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처음엔 정말 복잡해서 당황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과 이웃 할머니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까지 정말 세세하게 분류하는 걸 보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만 한국처럼 이웃끼리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는 공동체 문화는 없어요. 타케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일본도 분리수거를 하지만 이웃 간의 소통은 한국만큼 활발하지 않아. 특히 도쿄는 더 심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반면 한국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층수를 물어보고 대신 눌러주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언제든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 때 이런 공동체 정신이 더욱 빛났어요.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이웃끼리 나눠주고 자가격리하는 집에는 음식을 문 앞에 놓아두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타케시는 제 말을 듣고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감탄했어요. 일본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분위기가 강한데 한국은 모두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대중교통 이용 매너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통화를 자제하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타케시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도쿄와 비교해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쿄가 한때는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어. 1980년대, 90년대 해도 전 세계가 도쿄를 부러워했거든. 하지만 지금 서울을 직접 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도시 인프라의 현대화 속도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계속해서 새로운 노선이 확장되고 있고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무료 와이파이, 급충기, 급속 충전기, 지하철 내 에어컨까지 모든 게 최신 시설로 갖춰져 있어요. 반면 타케시 말로는 도쿄 지하철은 여전히 오래된 시설들이 많고 특히 지방 노선들은 정말 낡았다고 하더라고요. 도쿄도 시설이 나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 것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디지털 혁신 면에서는 차이가 더욱 컸어요. 서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고 QR코드로 식당 메뉴를 보고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온라인으로 배달 주문하고 심지어 정부 업무까지 처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도쿄는 아직도 현금 사용 비율이 높고 많은 업무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불허하는 문화가 있어. 기존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문제없이 돌아가면 굳이 바꾸려 하지 않거든. 하지만 그게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어?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죠. 더 좋고 편리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문화가 있어요. 시민 참여도 면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있고 실제로 시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참여 예산 제도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들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도시 정책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도쿄는 행정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이야. 시민 참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정책 결정에는 시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 밤에 한강에서 본 서울의 야경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강과 63빌딩, 롯데 월드타워,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미래적이고 역동적이더라고요. 도쿄 스카이트리나 도쿄타워도 멋있지만 서울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네. 차원이 다르잖아 라며 감탄했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의 대응을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나름 체계적으로 대응했지만 한국의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는 차원이 달랐어요.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정부의 대응이 정말 빨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브리핑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놀라웠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아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말 잘 지켰거든요. 독일에서는 정부가 강제로 규제를 해야 사람들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권고만 해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타케시와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 상황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일본은 정부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해 한국은 어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한국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몇 분 만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 세계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였죠. 실시간 확진자 동선 공개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주의할 수 있게 한 것도 정말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스크 오브제였습니다.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일을 나누는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해결책이었죠.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여러 부처가 몇 달 동안 회의하고 검토했을 거야. 그런데 한국은 며칠 만에 실행해버린구나라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연대의식이 빛났어요. 소상공인을 위해 일부러 배달 주문을 늘리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 자발적으로 차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이 끊이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해 라고 부러워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만들었거든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구축되고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비대면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런 위기관리 능력과 적응력을 보면서 한국이 미래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실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단결하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8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제 자신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독일에서 살던 30대 중반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시간과 약속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시간을 중시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정시 개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훨씬 더 철저했거든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도착하고 만약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드리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습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또 하나 크게 바뀐 건 끈기와 인내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면서 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독일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해서 잘 안 되면 빨리 방향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방법을 바꿔가면서라도 계속 시도하는 문화를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수경은 그랬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공부해줬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한국어로 수업도 하고 이렇게 긴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됐죠. 배려하는 마음도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 안내해주기 같은 작은 친절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독일에서는 개인의 영역을 중시해서 남의 일에 먼저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한 분위기더라고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런 따뜻한 문화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도 생겼어요. 한국인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40대 중반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시작하게 됐거든요.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변화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더 시간을 잘 지키고, 더 끈기 있고, 더 배려심 많고, 더 도전적인 사람이 됐으니까요. 수경과 결혼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한국을 제 조국처럼 사랑합니다.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나라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타케시도 마지막에 에르빈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구나. 나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고 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타케시가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날,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르빈 3일 동안 서울을 직접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어. 서울은 진짜 미래 도시야. 우리 일본도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워야 해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8년간 경험하고 느껴온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직접 확인하고 인정해 준 거니까요. 특히 한국인들의 빠른 적응력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정말 부러워. 일본은 너무 기존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런 역동성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감탄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타케시는 말했습니다. 이 풍경 좀 봐.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가 또 있을까? 한강 위로 지나가는 드론들, 강변을 달리는 전기 자전거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까지 정말 미래 영화 속 장면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저도 새삼 서울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타케시는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에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새로 생긴 고층 빌딩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오지 기지국들, 전기차 충전소까지 모든 게 미래를 향한 도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민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일본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말이야. 타케시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8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이곳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터전이 됐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미래 강국이라는 걸요. 첨단 기술력,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려는 국민성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나라야.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단지 머무는 외국인이 아닌 이 땅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발전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산증인이 되고 싶어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협력의 정신,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지 눈부신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놀라운 집단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세상의 기준을 바꾸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치를 제가 살아온 유럽의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언어로 풀어내어 더 많은 이들이 이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품고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외칠 겁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희망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제 저는 단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위대한 여정의 동행자로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저 역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인간이 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에 위치한 카페에서 한 일본인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본을 기준으로 통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한류가 유명하네 뭐네 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것이 최고라는 뜻이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일본식대로 살면 돼.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건 유럽인들이었다고 하는데 유럽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자인데요. 얼마 전 친가족처럼 지내던 동네 형이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하는 걸 보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고등학생 때부터 미친 듯이 일만 한 사람이었는데 대학도 나오지 않았다 보니 중고, 대학교를 통틀어 친구도 없었고 일에만 매달렸다 보니 아내도 없었습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여행도 가보지 못하고 정말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없을 장기 여행일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멀리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나라가 한국이었죠.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 보기는 저희 어머니의 유일한 취미 생활입니다. 갱년기로 인해 우울증 증상을 보이시던 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뒤로부터 활기를 되찾으시더라고요. 갱년기에 이른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큰 근심거리였는데 이렇게 한국 드라마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재미를 떠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한국 여행을 지지해 주었고 자기들을 데려가면 안 되냐고까지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제 한국 여행을 부러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친구 녀석들은 한국? 거기 바다는 있냐? 한국에 예쁜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바다도 없고 여자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말고 미국 캘리포니아나 브라질 이런 데를 가 라고 말하며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 여행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한국으로 향했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한국은 제 상상보다 훨씬 크고 도시화되어 있었으며 활기찼습니다.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바쁜 도시라고 하길래 굉장히 삭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인지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있는데 제가 상상했던 도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건 세련된 도시들의 외관이었어요. 잘 정돈된 거리도 마찬가지였죠. 이탈리아에 와본 경험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과거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존에 의의를 두는 거죠. 저는 그런 이탈리아의 모습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건물이 멀쩡한 데가 없어요. 매번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건물이 너무 약해서 보수공사조차 못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곳이 대다수예요. 에어컨 실외기를 달면 건물의 외관을 해치니 금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유럽의 여름 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에어컨 때문에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물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건물에 실외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에 실외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지저분할 텐데 실외기가 없으니 깔끔한 외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탈리아 건물에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그렇게 하려면 건물을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에 체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뭐 할 게 있냐는 친구들에게 제 여행 사진을 보내주니 반응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진짜 한국 맞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으면 같이 갈 걸 그랬다까지 이제 와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념품점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지갑은 그대로 있는데 카드만 사라진 게 분명히 어디서 계산을 하고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바보같이 카드를 하나만 챙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데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오다니 과거의 저를 책망하며 일단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분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현금을 되게 오랜만에 받아서요. 거스름 돈이 없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거스름 돈이 없을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결제를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후다닥 밖으로 뛰어가시더니 어디선가 돈을 바꿔서 들어오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시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니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현금을 좀 더 써야 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런데 아마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웬만하면 카드를 쓰시는 게 여행하기 좀 편하실 텐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쿵 하는 효과음과 함께 주인공이 얼어붙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카드를 재발급받아서 쓸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여행 기간이 무려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사장님은 혹시 카드를 잃어버렸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신기한 걸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외국인 전용 카드 서비스라는 것이었는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기계가 여권도 인식해주고 카드도 그 자리에서 발급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카드를 충전하는 것까지 한 번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로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서 카드에 넣을 필요 없이 유로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환율이 계산돼서 한국 돈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일단 카드를 발급받기는 했지만 제 정보가 도용되거나 카드를 해킹당할까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ATM기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지도 어플을 보면 ATM기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ATM기에도 별점과 평점이 있어요. 식당도 아니고 돈 넣고 빼는 기계에 점수를 매길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싶으시겠죠. 평점이 낮은 ATM기의 후기를 보면 카드가 복제되었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저도 카드를 복제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카드가 터키에서 사용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그날 밤에 받았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터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빼는 순간 돈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TM기에 가면 커다란 안전요원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후기를 보니 위험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같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감격했죠. 일단 이탈리아에서는 여권을 밖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나 좀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권을 꺼내는 순간 털릴 거예요. 그렇게 여권 번호를 털리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게 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카드가 복제되었다는 둥,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카드 사회인 줄 모르고 여행을 왔다가 매우 곤란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서 편하게 여행을 즐겼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이다 라는 말만 가득했죠. 이렇게 빨리 카드가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이기는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드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은행에 가야 하고 은행에서 카드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리거든요. 저는 카드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무인가게로 향했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무인가게가 관광지처럼 여겨지거든요. 얼마나 신기해요. 물건들을 어디에 묶어두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없는데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과장된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게가 털렸을 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가게 규모가 작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슈퍼보다 2배는 커 보이는 가게가 무인가게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차례대로 물건을 집어 셀프로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저는 계산하는 사람들 옆에 서서 누가 계산을 하는데 장난을 치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이탈리아였으면 이런 가게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혹시라도 운영이 된다면 10개 중 5개는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을 겁니다. 곧이어 제 차례가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한국인들처럼 능숙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물건을 하나 빠뜨리고 계산할까봐 긴장됐습니다. 다행히 수량에 맞게 계산을 다 마쳤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제야 제 눈에 신기한 게 보였습니다. 계산대 옆에 있는 바구니에 카드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카드 주인 찾아가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했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카드를 모아두다니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가게에는 직원이 없잖아요. 보통 카드를 주워서 보관하는 건 직원의 몫인데 가게가 없는 곳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건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결과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한국인 빼고 다 알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편의점마저도 무인으로 종종 이용했고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한 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개인의 양심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이니까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쓰는 카드사 이름을 말하더니 혹시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 로비 직원은 누가 카드를 습득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내려와서 본인 카드가 맞는지 확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내려갔어요. 정말 제 카드가 로비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찾게 된 거냐고 묻자 어떤 한국인들이 카드를 주워서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투숙하는 분들인 줄 알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투숙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투숙객인 줄 알았어요. 이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를 어떻게 알고 이 호텔로 카드를 가져다 줬겠어요. 호텔에서 제 카드를 주워서 로비에 맡긴 걸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건 호텔 앞 먹거리 골목이었고 먹거리 골목 안에 벤치에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쓰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 외국인 카드인 것 같고 주변 호텔에 외국인들이 많으니 호텔을 돌아다니며 카드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것이었죠. 제가 정자체로 제 이름을 카드 뒤에 써두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며 혹시 호텔 투숙객 중에 마르코라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카드사를 검색해서 이탈리아 카드라는 것도 알아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며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를 찾았고 그 결과 제가 머물던 호텔까지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호의였어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게다가 뭔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직원의 말에도 극구 사양하고 조용히 호텔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매치기 조심, 도둑 조심, 강도 조심이라는 얘기만 듣고 살았던 제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 이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찾아도 원래 제 카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좀 더 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번 발급받으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되찾은 것만으로도 시간적, 물질적인 자원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도 카드를 찾아주신 한국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갖게 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일수를 조금 늘리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무언가도 존재했죠. 바로 동전의 유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동전이 있는 나라를 처음 봤습니다. 물론 유래도 동전이 있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지폐와 동전을 섞어서 사용하고 지폐의 개수가 동전의 개수보다 적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동전만으로 모든 결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예시를 든다면 9,500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을 때 10,000원을 내고 500원을 돌려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5,000원 한 장, 1,000원 4장, 500원 1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9,500원 전부를 동전으로 계산합니다.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동전을 들고 다닌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동전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만 주머니에 넣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걸 뭉텅이로 들고 다닌다고 하면 주머니 한쪽이 축 처질 정도로 무거워져요. 일본인들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더라고요. 카드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도 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어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그냥 주문하면 되지만 현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헤아려야 합니다. 대부분이 동전이라 세는데 더 오래 걸려요. 특히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서 음식 주문을 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 제가 메뉴판에서 봤던 가격과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식당 주인이 가격을 올려놓고 메뉴판의 가격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가게 주인의 실수 아닌가요? 그러면 책임은 가게 주인이 져야 하는 건데 이 가게 주인은 어쩔 수 없다며 돈을 더 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를 썼다면 좀 불합리하지만 대충 결제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잖아요. 당장 낼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 가게 주인은 그럼 가방을 맡겨놓고 나가서 돈을 뽑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카드를 찾은 덕에 다행히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결제한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실수한 건 가게 사장인데 왜 피해는 제가 봐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저는 그 땡볕 더위에 ATM기를 찾아 돈을 뽑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낸 현금에 돌려줄 거스름돈이 없자 본인이 직접 거스름돈을 만들어서 오신 분 말이죠. 그분은 카드가 없는 저를 닥달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사장은 왜 현금이 없냐? 일본에서 현금은 기본이다. 라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가게 사장님과 일본 가게 사장의 얼굴이 교차되면서 한국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당황한 외국인을 배려하던 그 친절함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여행을 접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일본에서 이런 취급을 받자마자 상처받아서 이탈리아로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일본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고 하더니 역시 사람 말은 믿을게 못 되더라고요.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는 않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카드 쓸 일이 없었어요. 버스 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카드를 찍고 타면 쉽잖아요. 게다가 일반 결제 카드와 교통카드가 혼합되어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버스비까지 동전으로 계산했습니다. 버스는 타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 저에게 현금 계산은 난이도 별 5개짜리의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일단 동전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금액을 헤아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버스비를 내는 곳을 버스 안에서 찾아야 했죠. 동전 찾으랴, 돈 낼 구멍 찾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중교통마저 동전으로 계산하는 건지 일본은 분명 발전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것만 보면 발전은커녕 후퇴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교통카드 시스템이 편하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스 티켓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귀찮게 결제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만도 못한 시스템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 동전 때문에 일본 여행을 접고 싶어 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영어가 가능한 일본인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동전에 관해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일본은 동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이 많아야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도 빼먹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이게 뭔 소린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판기에 돈을 많이 써야만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카드가 안 되는 자판기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카드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되는 자판기가 널려 있었어요. 이탈리아에도 카드 결제가 되는 자판기가 있지만 간혹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카드 복제를 우려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제 경험에 따른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 일본인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치안이 좋아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위험하다면 우리도 카드를 썼겠죠. 저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일본보다 치안이 좋다는 한국도 카드를 쓰는데요. 치안과 현금 사용 유무는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자 일본인은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 가지 뭐 하러 있어요? 라며 화를 냈죠.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이 비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만약 재난이 많은 나라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좋아한다라고 했더라면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면서 화를 내다니 저는 결국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수년간 살며 일을 했다는 한 외국인 회사원은 일본이 동전 사용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유통시키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일본 전국에는 ATM기가 실핏줄처럼 깔려 있는데 일본 은행은 이 ATM기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카드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계획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카드 사용률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입은 손실이 약 1조 2천엔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3천억 정도가 되네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나라는 후진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걸 알면서도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일본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며칠 여행 다녀온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직접 본 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본토 일본인이 저희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어이, 외국인 양반. 그런 식으로 굴 거면 그냥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뭐 하는 거야? 자기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끝내려는데 그 사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본을 기준으로 통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한류가 유명하네. 뭐네 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것이 최고라는 뜻이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일본식대로 살면 돼. 세계의 흐름이 일본을 중심으로 흐른다는 건 어디서 나온 연구 결과인지.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에 비해 일본의 콘텐츠들이 매우 수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기는 했어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국토 면적은 3배 이상 되고 GDP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이런 기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들은 지금도 세계 문화에 녹아들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어차피 우리 것이 최고! 라는 말로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만하겠더라고요. 이 30년 전에는 일본 전자제품이나 휴대전화 브랜드가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이지도 않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발전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태된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일본에 있어봤자 불편함만 더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이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에 왔을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이번에는 부산에 갔었는데 이탈리아 못지않게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인들의 여름 휴가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지만 좀 더 생동감 있고 활기찼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던 제 친구 놈들이 한국에는 미인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미인이 없기는 무슨. 바다에서 만난 여성분들은 전부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부산을 이제야 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눈길이 저절로 가는 여성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 것이기도 하고 남은 여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여행은 꼭 부산으로 오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 비용을 저축하고 있어요. 제 여행 저축 통장의 이름은 고투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고 싶은 염원을 담은 통장이죠. 얼른 한국에 가고 싶네요. 이번에는 한국에 간다고 무시했던 친구 녀석들도 데려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확실히 공감돼요. 저도 일본에 여행 갔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동전이 지갑에 엄청 쌓이더라고요. 같은 경험을 하셨었네요.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